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교육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네, 봄날 날씨 아주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꼭 나쁜 부분뿐만 아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런 그 공급 부분들이 낮아지니까 어쨌든 생산이나 공기 질은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응의 동물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빠르게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 의식이라든지 생각이 조금, 둔감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또한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수업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제가 구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사실 이 심각한 파란색의 어떤 색깔 정도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심각하게 있는 데가 미국이죠. 거의 확진자가 45만 7천 명, 그죠? 완치자가 2만 4천 명이 하나, 사망자 또한 16,000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400명. 2월 17일 날이었죠. 제 기억으로. 우리 대구에 31번째 환자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번째까지는 그러니까 30번째까지는 잘 관리되다가 31명째부터 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망자는 204명, 그죠? 그리고 지금 심각하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탈리아를 보면 확진자만 14만 명에 사망자가 18,000명입니다. 어쨌든 이 지도를 보는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거의 지금 8만 명 확진자에 한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요즘 늘고 있는 브라질도 그렇고요. 저희 나라가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확진자에 대한 완치자 부분들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한 1월 27일 날 우리나라 확진자가 4명일 때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확진자가 15명에 불과할 때 정부에서는 그때가 아마 2월 3일 정도인데 그때에 정부 그 식품의약품처에서 안정처에서는 그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 제조하는 업체 328군데를 전수조사를 하고 이 인스턴트 식육 가공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25군데를 적발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하죠. 그 이유는 혹시나 만에 하나 그때 2월 3일 기준으로 15명 확진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자레인지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또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간편식 소비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31번째 이 확진 환자가 생기면서 신천지 사태가 발발을 했고요. 이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할 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진국은 유럽, 이런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 위의 세대와 저 세대 이런 다 우리나라가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의식 수준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그 사태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 어쨌든 저희 이번 학기에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 과목을 강의를 드리는데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 뭐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뭐 지구 온난화, 그리고 하나의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고 더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성입니다. 교통과 이런 정보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이라 하면 예전 과거와는 다르게 더 빨리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빨리 확산되고 또 빨리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나라의 아픔이 그 나라만의 어떤 문제나 그 나라만의 어떤 이슈가 아닌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겠죠. 3개월 전에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7만 9천 명, 그죠? 그리고 사망자가 9만 4천 명, 거의 뭐 10만 명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물론 따스한 봄날 햇볕과 잠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아름답게 핀 꽃과 충분히 가슴 설레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싶겠지만 조금 자중하시고요. 그래야 우리 빨리 5월 초에 같이 얼굴 만나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그리고 코로나 세 가지 실천 방안 뭐죠? 손 자주 씻고 그리고 마스크 하고 다니고 그리고 기침할 때 입 가리고 하는 거. 이 기본적인 에티켓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에티튜드와 에티켓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재난이나 이런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그런 에티켓은 그리고 지켜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첫 한 걸음이고 따뜻한 한 스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강의를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적정 기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정 기술 2차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부흥에 있어서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밀레니엄 디벨롭 골이라고 요거를 8가지를 발표합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유엔의 2000년에 192개 회원국을 대표해서 이 새천년 선언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지났죠. 국제사회가 집중할 8가지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는 유엔의 어떤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불리우고요.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만든 전 세계적인 공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이 MDGs의 달성 경과를 정리해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요 MDGs 보고서의 한국판도 발간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한국판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의 8개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 이 첫 번째가 뭐죠? 절대 빈곤과 기아의 퇴치입니다.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이제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 비율을 어쨌든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고용 및 그리고 여성,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 일다운, 그러니까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의 어떤 세 번째 목표는 이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연필. 딱 알겠죠? 물론 뭐 영어를 읽으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달성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아동에게 동등하게 초등교육을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요. 세 번째가 양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초등, 중등 교육에 있어서 성별 불균등을 없애고 2015년까지는 모든 수준의 어떤 교육 성별 균형을 이룬다라는 목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reduce children mortality라고 해서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을 3분의 2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다섯 번째, 그리고 산모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지하철에 이제 임산부석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어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책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유엔의 이 밀레니엄 데벨롭먼트 골에 대한 MDGs의 어떤 기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모 사망률,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 어떤 산모 사망률의 4분의 3을 줄인다라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출산 관련 보건 혜택을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유엔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 다음이 HIV,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죠. HIV나 에이즈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또한 HIV나 에이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에서 지원하고요. 또한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률을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계속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나 새로운 이런 질병들이 도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는 말씀드렸던 2003년도에 뭐 사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메르스 사태라든지 또 신종 플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로 우리 의학계, 의료계도 많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물론 어떤 약품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의 양면처럼 한 군데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한 군데에 어떤 안 좋아지는 게 생기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개발하면 그 약물의 인성을 가지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고 하다 보니 물론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이 백신 개발을 했던 항생제라든지 페니실린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인류의 사망률을 급격히 감소시켰긴 하나 페니실린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고, 사실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문명의 급속한 발달이 항상 인간에게 유리하지만 않다. 또한 반대적으로 보면 그거의 그늘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과목에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각 나라,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를 억제하고 감소율을 또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이 목표이고요. 또 계속 우리 적정 기술의 많은 사례로 있는 게 안전한 식수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식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주 물에 있어서는 좀 복지를 누리는 나라이고요. 물론 전 정권에 있어서의 4대강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강이 많이 오염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빠르게 강 또한 자연으로 다시 회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인구 식수 및 기초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라는 것 또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부분에 있어서 1억 명의 어떤 빈민과 거주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것 또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이런 개발도상국을 이런 특수 문제를 다 같이 공동적으로 개발하고 대처한다는 거고요. 또한 이런 기존에 있어서는 국수주의로 한 나라,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부분들,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신기술, 특히 이제 정보통신의 혜택을 전 세계 저변국 또는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빈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도록 한다라는 게 이 8가지의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MDGs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비록 이 MDGs에서 적정기술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적정기술은 이 MDG를 달성하는데 앞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에 있어서의 안전한 식수, 이런 게 이제 지난번 이야기했던 라이프스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발로 밟는 그 펌프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펌프도 마찬가지 이런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한 질병이라든지 발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모기장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안전한 식수의 부분은 바이오 샌드 밀더나 세라믹 워터나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프 스트로나 이런 데에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되고요. 이처럼 우리 적정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 또 실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고 이런 문명의 혜택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이텍하고 너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하이테크놀로지를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도 사람의 삶과 생활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개발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적정 기술의 목표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마크인지 아는 사람?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경 없는 공학자회라고 해서 EWB라고 합니다. Engineer Without Border라고 해서 EWB의 마크입니다. 요 EWB는 1980년대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차례대로 설립되었고요. 2000년, 2001년도에 이제 캐나다, 미국의 지부가 설립이 됩니다. 이 EWB가 이 적정 기술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을 바꿨는데요. 이 북미에서는 워털루 대학교 공대 졸업생인 이 조지 워터와 파커 미첼 이런 친구들이 이 2000년에 이 EW 캐나다를 설립하고, EW 캐나다의 이 초기 설립 목적은 이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한 인류 발전에 증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9년에 자기들의 어떤 사명을 아프리카 시골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캐나다의 개선된 정책을 옹호하고, 또 캐나다인들이 아프리카에 기여하고 연결되도록 약속하고, 또 이런 공학자가 국제사회에 봉사하도록 도움의 4가지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EWB의 파커 미첼과 조지 로터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2001년도에는 버나드 아미데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EWB USA를 콜로라도에 설립했고, 이 EWB UK도 설립되었습니다. 이런데 흥미로운 사회는 이 변경 없는 공학자 사회 또는 라는 단체가 또 미국 코넬 대학교에 설립되었다는 거고요. 또 이 국경 없는 사회의 아류작이기도 하지만 이런 변경 없는 사회, Engineer Without Frontier라고 해서 EWB USA와 명칭에 대한 갈등을 겪는 끝에 2004년에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공학자회라고 또 네이밍을 바꾸어서 Engineer for Sustainable World라고 해서 ESW로 또 그렇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독립적인 EWB의 일부는 EWB USA 설립자인
아마데이 교수로 부터 시작됐고 2004년에 EWB 인터내셔널 연합체로 이제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EWB USA와 ESW 뭐 헷갈리지만 1980년대 들에서는 이 ID 또는 아프로텍과 같은 일부 NGO들의 활동 영역으로 또 축소되었던 적정기술 운동이 미국 전역의 공학자들한테로 확산을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국경 없는 공학자회라고 해서 EWB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마크는 혹시 뭔지 아시죠?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MIT입니다. MIT.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탠포드 마크고요. A. 스미스가 어렸을 적에 이 MIT 전기공학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에 1년 동안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극심한 빈곤을 목격하고 이것이 이제 그의 에이미 스미스의 어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MIT 기계공학부 공학과 학부를 졸업한 이 스미스는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보츠와나에서 봉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가장 적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보츠와나에서 한 4년간 지낸 후에 그는 다시 MIT로 돌아와서 석사 과정을 진학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 이 스미스는 아프리카 현지에 제작 가능한 간단한 디자인의 제분기를 개발하고 이것으로 2000년 여학생으로는 최초로 그 레멜슨 MIT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이 학생들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MIT Ideas Goals Challenge를 몇몇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또 추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쟁대회를 통해서 네팔의 비소를 제거하는 정수기, 킹카주 프로젝터 이런 제품들을 또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MIT 기계공학과 강사가 된 이 스미스는 2002년에 D랩이라고 하는 삼성에는 C랩이 있는데요, 그죠? 이제 MIT의 D랩이라고 하는 적정기술 과목을 개설하고요. 여기서 D는 디벨롭먼의 약자이고요, 또 디자인 그리고 디스미네이션, 보급에 대한 의미를 합니다. 이 과목 중에 방학 중에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을 방문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한 후에 학기 중에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를 실시하는 그런 약간 현장 체험학습 같은 그런 과목으로 실시했고요. 여기서 나온 주요 설계 제품으로는 그 태양광 살균 장치, 드럼통 세탁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드럼통 세탁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이 D랩 과목은 처음으로 한 과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이제 에너지, 건강, 설계, 개발, 보급, 생물 다양성, ICT, 쓰레기, 학교 모두 16개 정도 과정에서 개설되었다고 하고요. 2010년에 여러 대학을 순방하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MIT를 방문해서 D랩에 그동안 이런 업적들을 칭송하고 엄청난 도네이션을 했다고 해요. 또 이 미국 동부에 있는 MIT의 D랩 과목을 개설한 다음 해에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또 스탠포드가 바로 따라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design이라고 해서 기업가적 디자인이라는 대학원 과목을 짐 파텔이라는 경영학과 교수가 그리고 데이빗 비치라고 하는 기계공학과 교수에 의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과목에서는 MIT의 D랩과 마찬가지로 그 방학 동안 이런 저개발국가, 미얀마나 이런 또 곳을 방문해서 현재 적용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개발한 게 이제 2006년에 태양광 전등 프로젝트 팀, 그래서 D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도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설립 목적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오는 가정의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게 이 디라이트 개발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창립한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이 $10, 그러니까 이제 한 12,000원 정도의 이 태양광 전등이 2010년에는 뭐 에시든상,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분에 주는 상이거든요. 에시든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수상도 해서 탔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의 대학인 MIT와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뭐 이런 하이텍이 아닌, 그리고 이 저변 국가나 인공지능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 과목들을 개설해서 향후 공학도가 해야 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러분 과목 중에서도 다들 아시겠지, 많은 학생들이 계시겠지만 여기 이제 공학도들도 있고 또한 이런 인문사회나 이런 철학 쪽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 그죠? 테크놀로지가 있죠. 이 기술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공학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철학도, 그리고 인문사회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술을, 그러면 기술과 벌써 과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과학. 이 마우스로 쓰다 보니 글자가 엉망이네요. 기술과 과학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죠. 아무도 답을 안 하시니. 기술과 과학의 차이는, 과학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진부화됩니다. 그러니까 진부화라는 것들이 이제 쇠퇴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류 인력의 법칙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과학입니다. 사이언스죠. 근데 기술은 계속 변하죠.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은 앨리스트 2년에 한 번씩은 바꾸잖아요. 새로운 제품들이 버전업이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집약된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추구하죠. 그러면 기존의 기술은 어때요? 퇴보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진부화라고 합니다. 그죠? 진부하다 할 때 진부화. 이런 기술들이 요즘 최근에 있어서는 더 빠르게 발달하고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학도들이 보는 기술의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편리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죠. 뭐 AI도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사람이 굳이 연산하고 고민하고 찾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해서, 딥러닝이라 하죠.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철학도 또 인문사회 과학 쪽에서 보는 이 관점에서의 기술은 뭘까요? 이 보는 관점. 철학도들이 보는 기술의 관점은 이 기술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거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스마트폰, 손에 모두들 들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이 인간 모두에게 행복한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또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보여주었던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열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손에 들고 계시죠. 그런데 직장인이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저 또한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그래도 주말은 보장이 됐었어요. 그죠? 전화 주말이니까 전화 안 받아도 크게 잘못된 거나 규칙 사유가 없었었고요. 그렇지만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24시간 카카오톡이든 SNS든 메신저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연락이 가능해지기에 따라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노이즈,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어떤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오히려 힘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SNS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뭐 편애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처럼 공학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기술 부분들은 철학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술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기술도 고민해야 됩니다. 네. 또한 물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그죠? 핵이 핵 발전소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개발되면 그죠? 또 처음에 이제 원전 핵이라든지 핵전쟁을 우려했던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생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 공학도들로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할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연결성, 초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싱귤레리티는 뭐냐 하면 특이점이라는 겁니다. 특이점. 원래는 이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물에 녹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모멘트를 특이점이라고 해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그 싱귤레리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지되고 있냐 하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좀 더 앞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보다 AI가 더 앞서는 시점, 그러니까 판단이 더 나아지는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2035년 또는 빠르면 2030년, 불과 이제 지금부터 10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가 되면 이제 AI의 어떤 판단이 인간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AI가 지시하는 대로 인간이 따라야 되느냐, 이런 어떤 철학적인 또 관점에서 우리가 사상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도 하죠. 지금은 우리가 게놈 지도의 완벽한 해석으로 인해서 인간 복제 가능해졌거든요. 하지만 이 윤리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인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요즘 주가가 항상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장장치, 반도체나 우리 컴퓨터의 저장장치는 다 전자식이나 기계식인데요. 이걸 이제 바이오 저장장치를 개발한다고 하죠. 우리 뇌가 바이오 저장장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지식을 다운로드 해놓고, 그죠? 또한 필요하면 업로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술이 만약에 발달하게 되면 인간 복제 기술도 개발되었죠. 그리고 그런 바이오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도성종이라는 사람을 복제를 해요. 그죠? 줄기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하고 그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이런 정보들을 다운로드해서 새로 복제한 인간에게 업로드를 하면 제2의 도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도성정은 폐기를 하는 거는 도의적인가, 그죠?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물론 기우일 수는 있으나 기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SF나 공상과학 영화에 봤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또한 옛날에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미국 드라마에 있는 스타트랙에서 보였던 디바이스예요. 그 디바이스가 PDA로 갔다가 PDA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 거죠. 그것처럼 언제 순으로 내려 이런 기술들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원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그린피스는 잘 아시죠? 언제였나요?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의 이 원전
동부 지역에 강한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전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원전에 대한 또 올해 강력하게 이 올림픽을 추진하려는 그 정권의 어떤 그 목적의식 때문에 이런 그 피폭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게 좀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또 전 세계의 어떤 이런 환경, 왜냐하면 피폭이나 이 방사능 또 방사능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공기오염이 아니라 이 태평양 연안의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피스 지난 시간에 배웠죠. NGO 중에서도 이런 사회에 제안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 그런 NGO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린피스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있어서도 이런 적정 기술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 뭐 원전을 멈춰라, 기후 변화 교과서, 르몽드 환경, 뭐 아틀라스 이런 뭐 책들을 보면 이런 그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또 이 원전 또 이 원자력, 에너지, 또 방사능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얼만큼 분명히 이익도 있지만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또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외 사례만 있느냐? 아닙니다.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6분이네요. 그냥 한 9분 정도 더 해서 오늘은 45분 한번 다 강의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바로 사단법인이죠. 대한기술센터라고 경남 산청에 있습니다. 경남 산청. 공대 금속재료공학과를 전공하던 이동균 교수가 92년에 아프리카 케냐의 자원봉사, 이 단기 선교사로 자원봉사를 한번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에이미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케냐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정 기술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민들레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간의 어떤 그런 인고의 끝에 2002년 4월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웨일스 지방에 위치한 대한기술센터에서 런던 대학이죠. 그 산학협동 과정으로 개설된 환경건축과 과정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슈마허가 설립한 중간기술개발집단, 이 ITDG라고 하는 데에서 배우기를 원했으나 그곳에서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동런던 대학에 있는 환경건축과 과정의 석사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로 기후대별 에너지 자립형 건축,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2004년 2월에 영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다시 민들레 공동체로 돌아와 2006년 5월에 대한기술센터를 이제 경남 산청에 세우게 되죠. 이 대한기술센터 설립 목적은 당연히 적정 기술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이 모토가 되고요. 미션이 되고 또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겠다. 또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대안 제시를 하고 빈곤 퇴치, 또 자립경제 이런 만들기 등등을 미션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이제 제2회 적정기술 포럼을 이제 한국에서의 적정기술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한번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적정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관계로 이 대한기술센터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회한하고도 그때 발표 때 기자회견 때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한기술센터에서 이런 민들레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의 가치가 실현되는
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조직적인 지역적 기술 관련 활동이 거의 없었던 한국에서는 2006년에 이런 대한기술센터가 설립되고 2007년에 크게 이제 뉴욕에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제가 적정기술 강의 시간에 잠깐 전시회 로고를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과학 기술자들의 어떤 적정기술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또 확진자에 관련된 또 메시지가 울리는 바람에 소리를 죽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그 결과 2009년부터 이제 한밭대학교에서 적정기술연구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사단법인의 어떤 나눔과 기술, 그리고 또 국경 없는 과학기술사회, 한동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 적정기술연구센터, 그리고 적정기술 미래 포럼 등의 단체가 이제 차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적정기술,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이 있으시면 이런 어떤 책이나 또 단체에 가서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적정기술의 어떤 실패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이 적정기술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시간이 꽤 걸려서, 일단은 오늘은 적정기술에 대한 기관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 강의를 드렸던 적정기술의 2차 부흥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적정기술 실패 사례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적정기술 2차 부흥, UN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 MDG 8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8가지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2015년까지가 목표였으나 이에 대한 기저라든지 이런 어떤 부흥 운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거에 대한 지원과 같은 동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에 대한 기하 퇴치나, 그리고 보편적인 초등교육에 대한 달성, 그죠? 그리고 양성 평등과 여성 능력에 대한 고양, 그리고 유아 사망률에 대한 감소, 그리고 또 산모 건강에 대한 증진, 또 이 HIV나 에이즈에 대한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그리고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이 8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직 단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경 없는 공학자 사회인 EWB, 저거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펜이 안 써지네. EWB입니다. 이게 뭐냐면 Engineer Without Border라고 해서 EWB고요. 그리고 MIT의 또 에이미 스미스라든지 또 에이미 스미스 MIT의 대학의 거를 이제 참조해서 또 우리 스탠포드에서 또 했던 이런 과목들을 설계한 이런 부분들 짐 파텔 경영학과 교수나 데이비드 비치 교수가 만들었던 또 그 사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 을 고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NGO인 이 그린피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기술센터, 이런 어떤 사례 또한 조직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4주차 2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다음 시간에 같이 요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미흡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아직도 익숙지는 않습니다. 네.
봄의 태양이 빛나면 곡물의 씨앗은 싹트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참된 사람은 세상이 차더라도 꽃이 핀다. 이 네이티가 한 이야기입니다. 요 말처럼 여러분들 또한 많은 지식과 또 이 사회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로도 충분히 세상을 한켠에서 밝힐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잖아요.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 수강을 참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이런 과제에 대한 문의라든지 또 뭐 참여라든지 저 또한 이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나름 안도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건의라든지 또 불편한 점이라든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카톡도 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에 이 영상이 잘 플레이되지 않는다고. 저 또한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여러 브라우저를 쓰는데, 이 그 계명대학교의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 아무래도 그 크롬에는 좀 이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저희가 보는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의 화면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조금 달라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 만약에 많은 불편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계명대학교의 그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센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로 연락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주차 두 번째 2강 적정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5주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봄이라 많이 설레고 들뜨시겠지만 자중하시고 그래야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세 가지 에티켓 마스크하기, 손 잘 씻기, 기침할 때 입 가리기 잘 지키셔서 우리 5월 첫째 주 호플리 그 어린이날 이후 5월 6일 날 첫 대면 강의를 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